안녕하세요. 명진학원 빡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할 부분은 2013년도 9월 모의고사 A형입니다. 비문학 파트. 선생님 요거 풀이 강의 할 텐데 오늘 모의고사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의외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처음 부분에 봐야 될 건 여러분들 오늘 봤던 시험지인데 자, 시험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A형이기 때문에 16번부터 18번까지 문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패턴이냐면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것들, 핵심 화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가 있죠. 장소기억, 재정의, 경로적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글이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은 장소기억, 그 다음 단락은 재정의,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경로적분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장소기억 같은 경우에는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둔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꿀벌과 곤충, 포유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의가 있는데 재정의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하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방향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로서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뭐가 있냐면 그러네 여기 쥐가 있네 쥐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면은 이게 뒤에도 보면 뭐가 나왔죠? 원숭이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경로적분이 있는데 경로적분은 주로 곤충과 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로는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가 여기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사막개미가 어떤 식으로 집을 찾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방식? 자, 경로적분 방식에서 자,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뭘로 삼느냐?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막개미는 주로 뭘 사용한다?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볕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게 이제 요 형태 글의 큰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로 선생님이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글은 크게 어떻게 세 가지 장소기억, 재정의, 경로적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글의 특징이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해당되는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제시된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아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 3번의 재정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흰 지와 원숭이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장소와 관련 정보를 자 차이가 있다면 얘는 무시했다. 얘는 뭐 했다? 활용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구조로 본다면 네 번째 단락의 경로적분이 다섯 번째 단락으로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로적분에서는 뭐를 통해서 사막개미를 활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 실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죠.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위글에 대한 이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는 걸 지우고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 자 곤충에 해당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걸 찾는 게 중요한데 곤충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 곤충에 해당되는 부분은 곤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쓴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장소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로적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또 경로적분법을 보게 되면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다? 경로적분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하 이 뒷부분에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곤충과 새는 기본적인 방법을 뭘로 사용한다? 경로적분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건 장소기억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흰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산란된 햇볕 정보를 이용한다. 산란된 햇볕은 여러분들 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산란된 햇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있는 사막개미가 뭘 통해서 산란된 햇볕을 통해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흰 지가 아니고요. 저것과 관련된 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막개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 자, 원숭이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냐? 여기 있습니다. 원숭이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재정의가 바로 뭐다?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5번은 뭐가 틀렸는지 잠깐만 보면 꿀벌은 특정 장소의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한다. 5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 각도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꿀벌은 특정 장소의 특정 각도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낚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글자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잘 파악해낼 수 있느냐가 점수를 따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갑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은 어디 나와 있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걸로 가장 적절한 추론 방식을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것과 정답이 되는 것들을 찾는다면 우선은 정답이 아닌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암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하라 사막은, 자, 사막개미는 두 가지 방법.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나 산란된 햇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흑에서는 저 요소를 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경로적분법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학습을 통해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답은 현재 지금 몇 번이냐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왜 답이 되느냐. 자, 요 파트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3번의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을 활용하겠군. 선생님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쭉 쳐져갈 텐데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소리를 내서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타나 있느냐. 뒤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원래는 장소 기억 능력이 있지만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장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안책으로 경로적분을 사용하는데 모두 할 수 있다? 요것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지물이 많은 곳이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장소 기억도 활용할 수 있다. 요게 답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번 문제는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요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찾아간 과정은 이렇게 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주로 뭐 한다? 직선거리를 활용한다. 문제는 몇 번이냐면 5번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한다. 분명히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맨 위치에서 여기 선생님 지금 칠한 부분을 확인해야 돼. 집 방향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집까지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뭐를 계산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방향을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인데 보기의 병아리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의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이 보기에 있는 병아리가 이 왼쪽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기를 통해서 그거와 유사한 걸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병아리가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자, 그러면 병아리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재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재정의 과정의 사례에 보면 흰치 아니면 원숭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 먹이를 A에만 있고 병아리가 A, B, C 모두 탐색하며 먹이가 어딘지 학습한 후에 이걸 바꿔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흰지랑 똑같습니다. 보게 되면 뭐냐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게 하고 긴 벽이 오른쪽에 있는지 같은 공간적 정보를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지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된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병아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재정의 방법에 흰지랑 똑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힌트 부분을 찾는다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특정 장소에서만 먹이를 찾는 이 부분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선생님 지금 이 부분 긴 벽이 오른쪽에 있는지와 같은 공간각적 정보를 뭐 한다?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먹이는 현재 A한테만 뒀으면 얘가 지금 뭐 한 후에 위치가 방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보면은 혼란 상황에서도 보존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아리는 A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의 학생이 답을 1번으로 고를 확률이 커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 어디냐?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라고 해놨으니까 A 부분에서도 오른쪽 벽이 지금 긴 벽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병아리가 어디에 왔을 때도 C에 왔을 때도 뭐가 오른쪽이 긴 벽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아니라 왜? 이 A 부분과 C 부분이 공통적 요소, 긴 벽이 오른쪽이다라는 이러한 형태의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3번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A만 놓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A만 보는 게 아니라 C까지 봐야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 다시 한번 더 밑줄 치세요. 이 부분입니다.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를 활용하며 먹이를 찾는다. 요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요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얘는 당연히 먹이가 있는 A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찾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다시 여러분들 이제 글 정리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 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형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예시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시가 충분히 나와 있는 글 문제를 풀 때는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즉 예시에 대한 이런 문제 유형은 예시를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 라는 형태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형태의 정리가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단락 본문을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페이지 여러분들 7페이지고 19번부터 21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이 글은 X선은 사진기술의 단면 촬영, 그 다음에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건 CT가 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선과 C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묶으면 X선 사진은 그 다음에 뒤에는 C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 글은 X선과 CT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X선 같은 경우에는 투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계산을 하는 용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낮은 지방, 물, 뼈 순으로 낮아진다. 이건 나중에 우리 뒤에 그대로 판에 정리할 겁니다. 자,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CT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표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만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X선 사진과 CT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CT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쓰냐면 환상값이라는 건데 환상값은 이렇게 지금 우리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환상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즉이라는 단어를 통해 환상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서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역투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역투사도 이제 하나 이어지는 건데 역투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지금 CT에서 나타나는 건데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은 감쇄가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 값들이 더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큰 결과값이 나온다. 아 여기서도 지금 역투사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대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 글 자체는 지금 이제 어떻게 나느냐 봤을 때 X선 사진 기술과 C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X선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얘는 단면이라고 했죠. 단면. 그 다음에 CT는 입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입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자 X선 같은 경우에는 X선 투과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투과율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지방 그리고 물 뼈가 가장 작은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선의 세기가 낮아진다라는 건 투과율이 뭐할수록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세기 X선의 세기는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X선 투과율은 뭐와 같은 거냐면 X선 세기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X선은 사진 조직과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 검사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T 같은 경우는 X선의 분표를 통해 인체 단면을 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CT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환상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투과한 X선과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값을 환상값이라고 하는데,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돼 감소한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환상값은 우리 책에 보게 되면은 특정 방향이 X선 조직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자, 역투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뼈와 같이 감쇄가 많은 조직은 역투사 값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뒤에 마지막 보면 역투사의 결과값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대한 조직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지금 요 문제의 핵심은 요 개념일 겁니다. 요 개념. 투과율, 환상값, 역투사. 이 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으려면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바로 뭐냐면 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뼈는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느냐? 투과율로 따지면 뼈는 제일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요 환상값으로 이야기한다면 뼈는 지금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역투사로도 봤을 때 뼈와 같이 감쇄가 많은 조직은 역투사가 뭐하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되면은 문제를 한번 풀 수가 있을 텐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9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성기가 X선 검출기를 훼손한다.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CT에서의 환상값은 통과한 조직에 감쇄된 X선의 총량을 이야기한다. 조직에서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와 항상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X선의 세기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따지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칠한 부분에 X선의 세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여기 선생님 칠해놓고 한번 봅시다.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뭐한다?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다라는 4번이 뭐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이. 자, 그 다음 이제 역투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역투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뭐한다? 결과값이 크다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그것과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 2번이 되겠죠. 2번이 왜 되는 거냐? 자, 2번이 지금 답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좀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역두사 결과값은 뭐 한다고? 어쩔 때 크다라고 했냐면 뼈와 같이 감쇄가 많이 시키는 조직이라고 해놨는데, 다시 우리가 정리한 걸 잠깐만 보게 되면은 순서를 보겠습니다. 뼈가 뭐야? 제일 낮고 뭐가 제일 높지? 공기가 제일 높죠. 이거는 뭘 기준으로 했을 때? 투과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본다면 역투사 같은 경우는 얘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뼈가 제일 크죠. 그리고 제일 낮은 건 뭐가 되겠죠? 공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와 얘는 서로 지금 무슨 관계냐면 상반되는 반비례 관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찾으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 쓰냐면 가장 뭐하다? 작다로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표시를 하면서 고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21번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값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큰데 제가 선생님 좀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자. 자, 봅시다. 보기를 보면 위에 그림에서 단면이 정사각형인 가와 직사각형인 삼각형인 물체나가 연결돼서 CT 촬영을 하는데 ABC 방향에서 구한,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뭘 물어보는 거냐면 환상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상값을 뭘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힌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자,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으로 잠깐만 넘어가서 본다면 환상값과 투과율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환상값과 투과율이죠. 아까 우리 좀 전에 공부했다시피 역투사와 환상값은 동일하지만 얘와 상반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환상값과 투과율의 관계는 뭐라고 했었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비례.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투과율이죠. 그럼 반대로 환상값은 나가 2배가 되겠죠. 가가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A를 한번 보십시오. A를 보게 됐을 때는 가장 긴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짧은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은 가장 긴 부분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되겠지. 왜? 나는 뭘로 기준으로 했을 때 환상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에 뭐가 된다?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B를 보는 건데 이 B가 재밌는 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작다가 점점 상승해서 이 부분으로 갔을 때 이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이 가장 길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가장 긴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키워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갔을 때, 각도로 따졌을 때 이 부분은 빛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의 절반, 2분의 1이지만 얘는 뭐하다고 했습니까? 환상값이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찾는다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가 부분이 되겠죠. 1번 부분이 될 이유가 자 점점 가면서 커지죠. 정점 있는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뭐 하는 거죠? 이어지다가 이 부분도 역시나 작아지는 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답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환상값과 투과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X선과 CT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때 이 X선과 C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개념 투과율, 환상값, 역투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를 뭘로 연결해서 공부하냐면 뼈를 통해서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환상값과 역투사는 비슷한 같은 비례관계라고 이야기했었고 뭐랑 뭐는 반비례라고 했죠? 투과율과 환상값은 뭐하다? 반비례 관계를 취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었죠. 요게 요 지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지문으로 연결해서 한번 보면은 자, 문제가 자, 그 뒤에를 한번 봅시다. 자, 내려갑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자, 요 글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공동소송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소송이 지금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소송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서 공동소송, 세 번째는 집단소송, 네 번째는 단체소송 이렇게 나타나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도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요 글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영어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요게 지금 환경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자, 공동소송이 요즘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공동소송은 어떤 거냐?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일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특히 승소 시에 전체가 배상을 받습니다. 이게 요 위에 있는 공동소송과 차이점인데 이 공동소송은 뭐라고 나왔냐면 승소 시에는 뭐한 사람만 소송하는 당사자한테만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 이익이 떨어지는 배상이 나오는 구조라고 본다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체를 다 배상한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문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초기에 고액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단소송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체소송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전문성의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공익적 이유에서만 인정되고 개인적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특히 그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증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소비자 분쟁에 의한 개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글의 특징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정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글자로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22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선생님이 요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다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면은 위글의 전개 방식인데, 전개 방식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해결 방안과 한계점, 특히 이 한계점이 단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우리 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3번 같은 경우에는 위글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하지 않은 건,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자, 일부가 피해 전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집단 소송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공동 소송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고쳐야지 맞겠지? 집단 소송이라고 해야 돼. 왜? 이 뒤에 있는 설명은 집단 소송인데 앞에 지금 공동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억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건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문에서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가 25번 문제인데, 기억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쭉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증권과 관련된 재정,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겠네요. 자, 소비자 분쟁과 개인정보 피해에 한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 두 가지에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해당되는 것만 찾는다면 몇 번과 몇 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증권과 관련 피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3번은 쭉 이야기하는 부분, 증권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중립적인 단체, 이 부분은 여기 좀 잘못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글에서 다뤄지는 형태의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소를 제기해 집단 소송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협회가, 자, 요 부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과 2번인데, 현재 답은 여러분들 몇 번으로 나왔냐면 2번으로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를 한번 봅시다. 1번을 읽어보면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잘 봐야 되는 건 가입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밑줄을 한번 쳐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가입자들이, 자, 단체 소송을 누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갖춘 기업을 상대로, 누가? 단체가. 자, 여기 여러분들 본문 보면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라고 해놨으니까 가입자들이 하는 형태는 단체 소송이 아니고 사람들, 일부 피해자들이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대표 당사자가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소송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동소송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뭐가 아니냐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단체 소송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풀면 25번 문제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문제 26번부터 27번까지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뭘 다루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글 구성이 좀 간단해요. 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관에 대한 거고, 자, 실제로는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이때 근본적 신념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즉 여기서 근본적 신념은 여기 나와 있죠. 수준의 근본은 세계는 뭐한다? 존재한다. 그럼 여기도 형광펜 하나 칠해 놓읍시다.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 신문에 덧붙여 우리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우리 정신과 독립적이다. 뭐가? 세계는.
이에 반해서 반실제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반실제론자들은 독립할 수 없다, 부정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근거로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으로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실제론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세계는 존재한다. 이게 이제 기본 이념이라고 우리 책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기본 이념이야. 이거 이제 근간에서 하는데, 실제론자는 이 기본 이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다면 반실제론자들은 이거를 뭐 했다? 부정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주관적 속성을 가지는 게 세계의 특징이다. 즉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반실제론자들은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실제론자들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 뒷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반실제론이 갖고 있는 의인데 잘못은 오타네. 의의가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실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26번입니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선 여러분들 답이 몇 번으로 나왔죠? 3번으로 나왔죠. 왜 3번이 답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제론과 달리 반실제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 반실제론의 핵심은 요 선생님이 다시 정리한 부분들, 요걸 갖고 보는 게 좀 더 쉽겠습니다. 반실제론과 실제론은 둘 다 기본적 신념, 세계는 존재한다. 요 부분은 뭐 하고 있죠? 인정을 하고 있죠. 단지 우리 정신과 독립적이다, 아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부정한 게 반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본다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이념은 변함이 없는데 그걸 다뤘기 때문에 26번은 3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버클리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냐면 반실제론자를 대변하는 건데, 이 반실제론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 반실제론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반실제론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 근본적인 신념은 있어요. 하지만 독립적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대신에 뭘 하고 있느냐?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주관적 속성을 갖고 있어. 즉, 세계는 감각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인식될 때 존재한다. 이게 지금 반실제론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 근본적인 신념이 있다. 근본적 신념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독립적인 존재라는 건 부정한다. 그리고 세계라는 건 뭘로? 감각으로 인식될 때 존재한다. 자, 그럼 봅시다. 번개가 치는 현상, 감각 경험이기 때문에 맞겠죠. 자, 포인트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반실제론자들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여기 밑줄 치면 세계는 감각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의미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단어가 지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각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식하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존재한다라는 건 감각적 경험으로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은 맞는 거고요.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인식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자체라는 말은 뭐지?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입장이냐면 실제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보면은 이거는 디귿은 실제론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과의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인 속성이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반실제론자들은 주관적 속성만을 보는 게 특징이니까 답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1번 기억과 니은. 이 부분인데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우나 한번 볼까? 지워버려야죠. 지워지지가 않네. 안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1번까지만. 자, 답은 1번입니다. 1번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벌써 마지막 지문이네요. 마지막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창,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창과 문은 어떠한 거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문은 사람의 출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여기 일반적으로 현대건축물에서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그러나요.
선생님 항상 수업 시간 이야기하죠. A 그러나 B. 그럼 중요한 게 어디 있다? B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자 우리 글은 그럼 뭐에서 다룰 거냐?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로 간다면 한옥에서는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고 이걸 합쳐서 창호라고 부른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창호는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 자, 이게 우리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다? 기능과 미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우리 글에서는 창과 문을 통해서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공부해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재미있는 말은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럼 창과 문을 구분하는 게 뭐가 있느냐? 얘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단락은 공간의 가변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능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락은 심미성이니까 이건 미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심미성이니까 그 다음 단락 심미성 두 단락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선생님이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창과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건축의 특징은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뭐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고 공간적인 가변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기능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건축의 심미성은 뭐와 관련이 있다? 미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에서는 건축의 심미성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는 자연과 하나 되는 심미적 공간이라는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있냐? 창호를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얇은 창호는 닫혀있지만 뭐가 가능하다?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얘도 결국 뭘 추구하는 거냐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8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옥에서 창살은 방 안쪽에 노출되어 있다. 창살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네. 창호지구나. 창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창살은 어디 있을까요? 창살 부분을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 창살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본문에. 어디가 창살이나 창살은 여기 나와 있는 창살은 자, 창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창살로 구현되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겠네. 창호에서 창호지는 방 안쪽 창살에 바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방 밖에 보았을 때 대칭 쪽으로 배열되는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나는 창살 문양은 밖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방 안쪽이 아니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방 바깥쪽에서 노출된다. 두 번째,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 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데 포함이 된다. 표시가 된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창살과 관련된 게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창살로. 자, 선생님이 칠합니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모양을 읽을 수 있고 집 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답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몇 번이요? 2번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에 기억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기억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기억은 들어열개라고 해놨는데 들어열개를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포커스가 창호의 두 문짝을 접고 그것을 들어 처마 밑에 달려있는 걸쇠에 매달아 한 창호를 말한다.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마주보고 대청 전면에 들어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다. 들어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새로운 창호로 채워진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들어열개는 우리 글에 뭐와 똑같은 거냐. 선생님이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우리 본문에 어디에 대입할 거냐. 우리 본문에 창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얘는 얘와 같은 성질이다 라고 풀면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기억은 편의에 따라서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한옥 공간의 가변성. 창호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공간의 가변성이 있지요. 자, 니은은 올릴 적마다 대청 전면이 개방되어 환기와 출입이 원활하게 된다. 자,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능적 요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능적 요인에. 자, 그러면 바로 찾는다면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을 내렸을 때 기억이 벽에 대치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이 차단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디로 쉽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어도 외부와 소통이 뭐하다? 가능하다.
여기서 어긋나는 게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A의 문맥적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있을 때가 있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포인트가 어디냐? 요 호응되는 앞에를 보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읽은데 뭐를 읽는 거냐? 표정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찾는다면 얘는 뭐를 읽는 거냐? 책을 읽고요. 얘는 뭐를 읽는 거냐면 염상섭을 읽고요. 얘는 뭐를 읽는 거냐면 글자를 읽는 거고요. 얘는 뭐를 읽는 거냐면 마음을 읽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를 읽는 거냐면 CD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정과 성격상 가장 동일한 걸 찾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의 형태가 된다. 다 가면 안 되고 4번. 4번입니다. 여기 지금 다 가면 안 되는데 자, 요렇게 보면은 요걸로 푼다 라고 볼 수 있죠. 요 마음. 그래서 답이 문맥적 의미로 가장 가까운 건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선생님이 지금 비문학 풀이를 쭉 해주는데 이 비문학을 접근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책에 선생님이 다시 보여준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정리입니다. 정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왜? 선생님이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하는 거. 근데 지금은 먼저 뭐 해보는 게 이렇게 손으로 좀 수기로라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이 정리한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정리에서 답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치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선생님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수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만 믿고 잘 따른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적이 갈수록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두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